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400명대, 300명대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말이죠.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남아공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브라질발 바이러스, 즉 변이 바이러스 세 종류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9개 국가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변이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고 있고 더 지독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영국발 변이의 발생 국가는 전 세계에 71개국, 남아공은 31개국, 브라질이 13개국이 되고요. 이 한국이 세 종류가 동시에 발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9개 국가가 이 3종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한 그런 국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방역 당국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고요. 이 전파력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데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약 1.5배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특히 높은 재감염률이 특징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3, 4월경에는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또 한 번 큰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기존에 개발된 이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할 예정에 있는 파이자나 모더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조사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얀센이라든가 노바백스 백신은 예방 효과가 49%에서 57%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병역 당국이 강력한 방역 조치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구 신천지 관계자들이요 모두 방역 방해 혐의에 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 8명이 전부 무죄가 선고됐어요. 오늘 오전에 대구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대구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 측에서 특히 이낙연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바로 이 반격을 가하는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낙연 대표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이죠.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모든 국민에게 주는 전면 지원과 그리고 선별적으로 주는 선별 지원 모든 조치를 다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정 간의 갈등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는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4조 3천억, 2조는 7조 8천억, 3조는 9조 3천억, 그리고 4차는 3차가 9조 3천억, 4차 지원금이요 전국민 지원금 플러스 선변 지원금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20조 안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의 경우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 국민에 대한 상병 수당도 도입하자. 그래서 완전히 포퓰리즘에 의존한 선거 전략과 그리고 이번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 이러한
이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재정 부담에 굉장히 우려되는 지금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문제는요, 4차 재난지원금, 이게 20조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했던 1차 때 안한 14조 3천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굉장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올 예산 가운데 참고적으로요, 이 비상금, 즉 목적 예비비는 1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조 원 내외 규모의 추경 재원은 거의 전액을 빚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까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금년 안에 또 N차 지원금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국가 채무가 지금 현재 956조 원인데요. 연말이 되면은 1000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완전히 빚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빚을 우리가 누가 결국 맞느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남는 빚은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손들이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부가 선심 쓰는 듯이 주는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줘서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줘야 된다는 그런 이 선별 지원이 맞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농어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 이제 이제 9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급한 사정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당 대표도 단일화 요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전면적 단일화에 앞서서 일단 금태섭 후보와 같이 제3지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이루어져서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하에 제3지대 단일화 방안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 수용하는 그 이유를 원칙과 기준을 5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둘째는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무너져가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약속한다. 셋째는 경선 과정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나 인신 비방성 발언을 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약속. 네 번째는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요렇게 약속하는 이러한 이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는 조금 속도를 낼 그런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동재 기자가 그동안에 강요 미수죄로, 통상적으로 강요 미수죄에 관해서 이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동재 기자만 구속됐어요. 이 이동재 기자가 구속돼가지고 보석까지 청구했지만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 구속기간 만료 딱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전격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서 오늘 풀려납니다. 이렇게 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격적인 보석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요 미수죄로 구속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언 유착을 수사한다는 명분하에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 이동재 구속 사건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차피 내일 석방하게 돼 있는데 하루 더
구속 상태로 놓아줘봐야 실익이 없고 오히려 법원에 대한 비판이 더 가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법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유시민 관련 비리를 캐려고 했던 의도가 그런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성윤한테 계속해서 전자결책까지 올렸지만은 이성윤이가 버티고 있어요. 하다 버티다 못 버티니까 결국은 이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아이폰이잖아요. 이 아이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이 기소 사건을 갖다가 좀 보류해 놓자. 요렇게까지 이 옹색한 그런 이유까지 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이성윤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많은 것은 이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불만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성윤 이 무혐의 빨리 결재하는 압박을 낮추는 명분으로 채널A 기자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검찰의 중요 수사 중에 하나가 수사하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입니다. 본래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다가 안양지청의 지휘부가 지금 현 정권 코드를 잘 맞추는 이성윤을 비롯한 이용구 차관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관계 그리고 이 상하관계 과거 이런 것 때문에 안양지청에서 제대로 수사할 겁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원지검으로 받아간 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당시에 어떤 경위로 어떤 외압 때문에 불법 출금이 됐는지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즉 법무부의 관료들에 대한 소환조사, 출입국 관리 요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외압을 행사한 중요 기관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예요. 그래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단행한 바 있고 당시 반부패 부장이 누구냐면 현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이 반부패부에 대한 수사력을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2일날 수원지검에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에 소속돼서 이 외압 행사와 관계된 그런 이 검사 한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소환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어떤 것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냐면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주임 검사가 이 불법 출금이기 때문에 이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인 이규원 검사가 개입됐잖아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의 개입이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원 고검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원 고검에 통보하겠다라는 보고를 대검에 했어요. 이 대검에서 이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어제 수원지검에서 소환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과연 대검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 또 보고했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안양지검에서 수원 고검을 왜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도 못하게 하고 또 수원 고검에 통보해가지고 제대로 외압을 받게 된 경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도 못하게 하고 요런 거에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외압의 실체 그리고 이 외압 정황 그리고 이 외압을 행사한 최고의 높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이성윤이 반부부장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밑에 감사들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해요. 이걸 보면 결국은 이제 당시 반부패 수사지휘과장,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같은 검사들 소환한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결국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검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성추행과 관련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우정 부국장이 조선일보입니다.
성희롱 선거, 성추행 단일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성희롱 사건은 이번 4월 선거의 구도는 민주당 대 국민이다. 본질적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기속된다. 선거 끝까지 묻고 또 묻자. 성희롱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칼럼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칼럼 내용대로 이번 선거의 핵심은 바로 성추행 때문에 민주당 지자체 당들에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즉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금 칼럼을 통해서 강력히 호소하고 있어요. 이 심판 선거가 될 것을.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4, 5분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국 국민은 곧 성추행 단일화라는 세계 정치사의 길이 남을 장면을 목격할 듯하다. 정의당이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 탓에 4월 보궐선거 포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여권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민주당의 두 시장이 성희롱을 저질러 세상에 없던 선거를 창조하더니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러 불가능했던 단일화까지 이뤄낸다. 성희롱으로 이벤트를 만들고 성추행으로 몸집을 불리는 전대미문의 정치의 쇼가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4월 선거에 대해 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할 어떤 귀책 사유도 없다. 민주당 시장의 성희롱 탓에 선거에 끌려가 들어가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탓에 범여권의 단일 후보를 맡게 될 뿐이다. 선거의 주어는 어디까지나 성희롱을 저지른 민주당이다. 여당이 반드시 져야 할 선거, 절대 이겨서는 안 되는 선거, 즉 성희롱 심판이 선거의 출발점이다. 이번 선거는 여당 대 야당이 아니다. 4월 선거엔 관리비용만 서울에서 487억, 부산에서 205억 원이 들어간다. 선거에 공약에 따른 추가 비용, 성희롱이 한국 정치에 끼친 악영향까지 계산해 넣으면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여당의 성희롱이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이 비용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한다. 이번 선거의 태생적 구도는 민주당 대 국민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첫째, 성희롱 진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밝혔는가? 둘째, 책임자를 얼마나 공명하게 단죄했는가? 셋째, 피해자를 얼마나 성실히 보호했는가? 넷째, 성희롱 사건을 얼마나 통린하게 반성했는가? 다섯째, 정치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박원순 시장 비서에서 진상 규명을 묻는 기자에게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눈을 흘기면서 XX 자식이라고 했다. 이해찬과 남인순 당시 최고위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다. 46명이 달려들어 167일간 수사한 경찰의 진상규명 내용은 공소권 없음이 전부였다. 박원순 측근 서울시 간부들의 성희롱 방조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남인순 의원의 성희롱 피의 사실 유출 의혹도 없던 일이 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사필 규정이라고 했다. 박원순 측근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편지를 공개하고 신여 검사가 그를 꽃뱀으로 몰았을 때 민주당은 침묵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대성 통곡을 하고 있지만 딸 앞에서 절대 내색하지 못한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표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로소 피해자로 부르고 공식 사과한 것은 박원순 사건 후 반년이 지난 뒤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판정을 내린 후 그것도 대변인으로 서면 반성문만 딸랑 냈다가 호된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 선거를 포기해야 마땅한 민주당은 당헌을 뒤집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당헌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단죄도 피해자 보호도 통렬한 반성도 정치적 책임도 없다. 배째라며 우통 벗고 덤벼드는 권력력 뿐이다. 전 근대엔 권력과 돈이 대중을 지배했다. 근대엔 이념이 대중을 움직였다. 탈근대의 권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조작으로 대중을 움직인다. 성희롱 정당에 무슨 근대적 이념이 있겠는가? 민주당은 전 근대적 금권과 탈근대적 이미지 조작을 동원해 본말 뒤집기를 시도 중이다. 나라비 수십조 원이 투입될 사업을 선거용 밑밥으로 뿌린다. 우리 후세가 왜 박원순 오거들의 성희롱 책임을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설명해보라. 민주당은 야당 후보의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광진 구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 정청래 의원은 야당 서울시장 경선을 총선 패전의 땡처리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수진 의원도 곧 나경원 후보에 대해 동작 구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것이다.
뻔한 이미지 조작이다. 아무리 끌어내도 성희롱 정당의 후보만 할 때 오세훈은 서울 시민의 선택을 2번, 나경원은 유권자 선택을 4번 받았다. 낙하산 초선 고민정 이수진과 탄도리 정청래가 입에 올릴 수준이 아니다. 잔챙이들의 합창은 무시하고 야당은 본질을 향해 달려라. 4월 선거의 본질은 민주당 부시장이 저지른 성희롱 문제다. 역사적 성추행 단일화를 눈앞에 둔 여당을 향해 묻고 또 묻자. 성희롱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이번 선거 캠페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희롱 때문에 지금 갖게 된 이 2개의 보궐선거 600억 원이 넘잖아요. 이 책임 여당이 반드시 져야 되고요. 여당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패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 공감과 그리고 SNS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호정 칼럼 다시 한번 주장을 쏟아놓더니 오늘은 KBS 라디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얼마나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가장 어용방송이 MBC고 그 다음이 KBS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 K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북한 원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USB의 공개에 대해서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본인이 야당에 대해서 이 USB 공개와 관련해서 명운을 걸어라 무슨 도박판에 도박꾼처럼 내기 걸자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재성 수석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이중성이 있는 이중인격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불과 3년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해서 공개돼서는 안 될 그 외교 내용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그때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원전이 아니라 화력이든 수력이든 간에 북한의 전력 공급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데도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USB 공개를 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당시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가장 먼저 제기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청와대는 공개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USB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USB로 관심을 모으려는 일종의 정치공학적 전술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재성 수석 다혈질이라서 말